김성환의 시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민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검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행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후 70여 년간 별다른 개정 없이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쟁에 빠져 법안 처리를 미뤄온 겁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선박과 화물 중심의 검역 체계를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으로 바꾸고 입국장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성 검역 방식을 입국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야는 뒤늦게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2월 임시국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국회의 현실, 참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로 귀국시켜서 충북 진천과 아산 지역에 격리 수용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거진 중국 혐오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003년 이 사스 때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에만 지금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늘어나서 이제 당시에 2003년 당시에 사스 때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5,1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이제 넘어선 거죠. 그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그런데 사망자 수는 이제 사스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망자 수가 지금 한 130명 넘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사스 때는 이 확진자 5,100여 명 수준에서 사망자는 330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염력 자체는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부르는 그 치명률 자체는 3% 수준으로 사스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일단 기존에는 어떤 우한을 포함한 이제 후베이성에서 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계속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티베트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될 경우에는 중국 31개 성이 모두 감염 지역이 된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이제 나서서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을 좀 다 이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의 이제 WHO 관계자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 이렇게 부르면서 악마가 활개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우리가 좀 공포심을 너무 크게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방역 대책은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사율의 경우에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때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염력은 지금 보니까 원래 WHO에서는 사스보다 전염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내 감염자 수로만 본다 그러면 전염력이 좀 더 높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치사율, 치명률 뭐 이런 거랑 전염력 이런 것은 사실 유행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평가를 해봐야 되는 그래야 네.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이제 치사율, 치명률을 같이 따져볼 때 사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지금도 이제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볼 때 이게 뭐 바로 감염되면 바로 이제 사망한다 뭐 그런 이제 어떤 수준의 병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떤 그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의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SNS에서 좀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그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게 꼭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냐 그건 또 지금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게 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사실을 있는 정확히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 독일 경우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또 또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버스 기사인데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행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나간 적이 없는데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상하이에서 출장 온 중국인과 접촉한 이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이런 사례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대만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 중에 이제 그 중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국을 해서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됐다. 이런 사례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입국하는 어떤 그 중국에서 입국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좀 더 이제 철저한 검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좀 더 촘촘하게 좀 방역망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또 2차 감염을 일으켰을 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 이제 여러 곳을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증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접촉자 수가 늘어났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를 걱정할 만한 상황까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더 추가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이 네. 카톡으로 누군가가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이걸 누군가 보내줬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속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설마 그럴 리가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SNS나 이런 곳은 이렇게 사실이 아닌 뉴스들이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SNS를 그래서 사실 즐겨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뭐 어떤 상황인가 찾아보러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찾아보러 들어가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나 SNS 이용자들이 이런 좀 과장된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공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갖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의 어떤 주장이나 발언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사실을 또 바로잡는 그런 흐름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네티즌들끼리 이렇게 좀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정부나 또 언론에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정확한 어떤 내용의 보도나 또 이런 브리핑 이런 것들을 자주 좀 그리고 투명하게 해줘야 지금의 어떤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 환자가 접촉한 사람 수가 좀 더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접촉자를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네. 확대된 접촉자 수가 이제 95명인 건데요. 그러면 네. 원래 이제 숫자보다 74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15명은 밀접 접촉자이다 이렇게 분류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좀 변경이 된 이유는 이 확진자 세 번째 확진자의 증상의 시작 시점이 22일 오후 7시로 애초에는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오후 1시 즉 점심 때부터 증상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심 때 이제 어떤 그 이동한 그 경로를 따라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따져 보니까 이제 95명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증상이 발현되는 그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그러니까 확인했던 시점보다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졌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녁 때부터 아픈 줄 알았더니 점심 때부터 아팠다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1339가 뭐 먹통이 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 상담 인력이 대폭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에는 이제 기존 상담 인력이 19명이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가 한 8명이 더해져서 27명으로 지금 전문 콜센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들어도 좀 부족한 숫자죠. 지금 우리가 하는 불안감에 비하면. 그래서 170여 명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1339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어려우니까 지금 네. 서울시에 다산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이제 체제를 따로 또 운영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갈래에서 좀 상담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 세계편으로 귀국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이제 내일부터 귀국시키는 걸 할 텐데 귀국한 교민들은 아무래도 우한 지역에 있으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복 기간 동안에 단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체 생활을 하는 장소를 두고 지금 좀 논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이제 귀국 희망 국민 수가 한 150여 명 수준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제 좀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 이제 뭔가를 하는 이런 건물들을 이제 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남 아산에 이제 경찰 인재 개발원하고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 2개 장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제 격리 수용을 해서 14일 동안 임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은 가급적 상호 접촉도 하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하고 그리고 1일 2회 발열 검사, 문진표 이런 걸 작성해서 건강 상태 점검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러모로 또 정치권으로도 이제 좀 논란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산 지역 주민들은 이제 트랙터 등의 어떤 농기계를 동원해서 경찰 인재 개발원으로 가는 출입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 인재 개발원 주변에 아파트나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는 천안을 대상으로 해서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네. 아산으로 바꾼 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산시장 오세현 아산시장의 경우에도 힘을 합칠 필요는 있겠지만 아산 시민의 안전 대책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면서 같이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충북 진천의 이제 그 혁신도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랙터나 화물차 등을 동원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제 어떤 반발을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주택, 상가 밀집 지역이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 하면서 수용을 거부한다. 이런 의사표명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혁신도시 주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예방을 위한 거점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려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우한에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렇죠.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우한에 계속 이제 두면 어쨌든 더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맞는 곳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이라면 어쨌든 이 상황을 같이 감당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군을 두고 있다든지
또는 시장이나 또 군수를 맡고 있는 이런 정치인이나 이런 지자체장들이 좀 앞장서서 이런 상황들을 주민들을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좀 근거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틀 내에서 이렇게 좀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오면서 사실은 과도하게 어떤 정치화된 주장 이런 것들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충청도 핫바지로 비슷한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무책임한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이나 아니면은 지역 의회 차원에서 지금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우리 지역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디로 네. 가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를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상술이 뭐 동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마스크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네. 마스크 관련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할 것 같이 생겼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어떤 시장 원리로 볼 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국가적 대난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제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판매 가격도 그렇고 주식도 너무 또 과열되는 양상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필요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마스크를 살 수도 없다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매점 매석에서 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 관련 부처에서 네. 확실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열흘 전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대표 오늘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100% 예상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 어제 해서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어떤 나름대로의 담판과 이런 걸 통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제시를 한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하든지 아니면 전당원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손학규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묻든지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거부했고 오히려 일종의 백의종군 이런 걸 말하면서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철수 전 의원의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하면서 네. 서로 이제 어그러진 거죠. 그러면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을 하는 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과연 그걸 실제로 할까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라면서 손학규 대표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은 접었고 이제는 바른미래당을 어떤 근거로 한 이런 재창당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당 창당으로 실제로 가는 거냐 이런 여러 궁금증들을 낳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혹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얘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탈당하고 이런 것은 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총선이 지금 77일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을 하고 다시 또 공천을 하고 이 과정이 가능할까요? 시간상으로? 이게 그 신당 창당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있으면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들이 있어야 되고 선거에 출마할 네. 그 후보들이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까지 다 소화하는 것은 이게 여러모로 좀 무리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안철수 전 의원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역 의원 중 한 명은 같이 따라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에 지금 당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좀 세력을 형성해야 신당 창당과의 총선 대응이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위 안철수계라는 이런 의원들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탈당을 하면 우리가 몇 차례 확인을 했지만 그럼 이제 의원직이 상실
현실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았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실제로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결정해서 뭐 약간 예상 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다만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신당 창당을 강행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강행해서 과연 이제 총선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여러모로 뭐 좋은 뭐 상대적으로 이런 다당제가 좀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네. 사실 여기저기서 창당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수통합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 등이 또 뭐 그쪽은 이제 더 극우적인 쪽이겠지만 뭐 신당 창당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독자적으로 그냥 그 총선 대응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총선에 한정해서 미래가 밝은 거냐 그것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근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계속 구애 손짓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뭐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뭐 어떤 헌법 질서와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게 같다면 다 같이 뭐 뜻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폭정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도 뭐 바른미래당 안타깝지만 이 안철수 전 의원이 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만날 거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일은 없는데 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제 그 통합 혁신 추진이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전 의원하고 문병호 전 의원. 그래서 두 명이죠? 김근식 교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그쪽으로 합류하는 어떤 경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것도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뭐 상상력을 발휘를 해본다면 그래서 사실 그 통합 혁신 추진이랑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랑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변수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 이것에 이제 그 가는 쪽으로 이제 통추위가 가면 네. 사실은 안철수 전 의원이 같이 합류를 해서 뭐 큰 그림 만드는 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관계자들이 쭉 얘기하는 대로 어떤 창당이나 이런 수준의 어떤 결의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어떤 뭐 연대체라든지 또는 어떤 플랫폼 이 정도로 이제 총선에 한정해서 기능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신당 창당을 뭐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이제 같이 하는 어떤 그림으로 뭐 하나의 플랫폼 위에 같이 서 있는 수준에서 선거연대나 뭐 이런 걸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상상력은 좀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선거판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만약 그게 드네요. 되면 네, 상당한 뭐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여야가 나란히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우선 민주당 공약부터 좀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 3호 핵심 공약으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하고 주택 10만 호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그리고 교통 중심지 등의 청년 벤처타운 그리고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맞춤형 도시를 이제 조성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한 5만 호 그다음에 광역 지역 거점 도시의 뭐 구도심 재생사업 뭐 이런 걸 통해서는 4만 호 그리고 서울 용산 등의 코레일 부지와 국경유지를 활용해서 1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뭐 생소한 얘기인데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저는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을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5년보다 1년 긴 6년으로 늘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FBI 국장도 임기를 한 10년으로 해서 대통령이 재선돼도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네. 본따서 우리도 검찰총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주장으로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 공약 뭐 민주당하고 한국당 두 곳만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떤 전략이 여기에 좀 깔려 있을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총선에도 상당히 수도권 지역에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좀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지금까지의 집권 여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 뭐 이런 것에 방점을 둔 어떤 그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뭐 실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여기 나온 청년 세대라든지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허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위축된 시장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맞춤형으로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대와 좀 그런 실수요자들에게 좀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놨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사실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늘려서 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날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실 뭐 날린 뭐 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어떤 신실하게 원해서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너무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주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의 FBI 뭐 10년 얘기를 했는데 물론 FBI 국장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FBI 국장이 너무나 지나치게 장기 집권해서 오히려 미국 정치에 문제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의 비밀을 다 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임기를 그냥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공약에 담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른바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 기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13명을 이제 무더기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올라온 지 2달여 만에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제 수사를 뭐 청탁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그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함께 이제 이런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만나서 뭐 이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뭐 이런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청장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연장선에서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이제 전달받아서 이제 부당하게 관련 경찰들을 수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해가면서 뭐 수사를 강행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쭉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대로 첩보를 뭐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뭐 넘겨서 그렇게 선거 개입을 했다 이런 취지로 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송철호 시장이 이제 시장 후보 나갈 때 경선 상대가 될 뻔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뭐 주저앉혔다는 얘기죠. 공기업 사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네. 그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는데 이 두 사람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판단하겠다 이런 이제 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검찰 소환 조사 응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내일 이제 출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어떤 이 수사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뒀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고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다. 그래서 과연 뭐가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쭉 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여기다가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뭐 수사팀이 좀 교체된 이후에 뭐 수사에 응할 계획인 것이다. 이렇게들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 검찰 수사에 그냥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정 조율을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렇게 일부의 어떤 사실만 보도한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소환 불응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그동안 이제 이 검찰이 제시한 어떤 소환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어떤 그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검찰에 보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은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과정이었던 건데 마치 소환을 하는데 자신이 다
거부하고 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한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기소를 할 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기소할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할 때도 그렇습니다. 역시 그때도 이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던 건데 이번에도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 기소할 때마다 회의를 하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검 차장들하고 그다음에 수사팀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네. 대다수가 이제 기소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 대신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단 황운하 전 청장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기소를 뭐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 다수 의견대로 뭐 기소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차장 검사가 이제 정결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장의 주장은 이제 회의록에 따로 남겼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내용에는 지금은 빠져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수사를 더해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가 지금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늘자로 직위를 해제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뭐 법에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직위 해제를 뭐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거를 근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은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대 결정을 여러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지금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태풍이 왔을 때 좀 뭐 그물을 고치는 어부처럼 뭔가 SNS에 글도 쓰고 앞으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판 준비기일이 지금 뒤로 늦어졌어요. 시일이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을 병합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그 공판 준비기일이라든지 재판 일정들이 이제 밀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 달 12일로 이제 일단은 공판 준비기일이 이제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뉴스야를 하면서 저희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에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63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한 치사율 중국이 숨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걱정도 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9755님. 검역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니 정말 화납니다. 총선 공약 사탕 발림 필요 없고 의원들 특권과 세비를 줄이겠다는 공약만 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693님.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시행되는 정치권들의 이합 집산. 아직도 우리의 정치 수준은 선진국이 아닌 듯합니다. 건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책 대결의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뉴스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터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를 선언한 상점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이문택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아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여파가 반중 현상을 넘어서서 이 혐중, 중국 혐오 현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그 국내 중국인 혐오 현상이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라 할까요?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인종차별 혹은 제노포비아 현상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좀 증폭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일종의 이제 자연적 재해인데 사람에 대한 혐오와 격리로 그 원인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사실은 좀 타당하지 않거든요. 네. 안타까운 것은 대체로 이제 그러한 혐오가 이번 경우에도 어김없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우리에게 낯선 문화적 현상을 공유한 특정 집단들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박쥐나 뭐 야생동물을 먹고 청결하지 못한 문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런 문화가 뭐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문화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원인 규명이 된 것도 아닌데 마치 이제 하나의 진실처럼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혐오 대상이 이번에는 중국인에서 그렇지 이전에 국내에서 사스나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도 특정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지역 사람들이나 직군에 대한 비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들한테 이제 스티그마 일종의 이제 낙인을 찍어서 이들을 속죄함으로 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집단적 폭력 현상인데요. 좀 우려가 되죠. 근데 이렇게 좀 혐오 현상이 생겨난 것을 넘어서서 네. 이 예를 들면 중국인을 보면은 공격적인 행동에 나온다거나 뭐 사소한 일로도 다툰다거나 싸움을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간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보단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뭐 관광객들도 있고, 특히 사회 저변에서 생활하는 중국 교포들이 이런 혐오 현상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한국인들 특히 모든 중국인들이 흡사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되듯이 이제 기피하거나 심지어는 욕설을 퍼부어서 어제만 해도 이제 중국인과 내국인들 사이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이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교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따가운 내국인들 시선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반중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좀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정하게 그러한 혐오 현상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의 관계는 그 독특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좀 쉽게 뭐 스포츠만 해도 쉽게 소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미 현상으로 그런 혐오 현상이 소환되는 방식들은 전 세계도 이제 뭐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인들을 경한 혐오 표현들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룡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중국의 어떤 희극 영화들 아시아인들이 좀 우습게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서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중국인들은 이제 칭칭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중국인들을 좀 폄하하거나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인만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찢어진 이 아시아인들을 초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이제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들이죠. 아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구에서도 뭐 그런 현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좀 다양하게 목소리가 커지느냐 아니면 일정하게 이제 민주사회가 그런 목소리들을 합리적인 이성적인 시각에서 제어를 하느냐 그것들이 이제 큰 척도라고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종의 중국이 커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네.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물학 무기로 개발한 세균이 유출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준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건 뭐 전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 그런 상황에 그 재난들이 발생을 하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들이 이제 음모론들이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자 수가 이제 굉장하게 이제 좀 부풀려진다던가 또 뭐 상황 무기의 어떤 그런 실험의 배경이 등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오늘날은 국제기구가 이러한 지금 감염균들을 적절하게 이제 그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과거보다는 굉장히 엄밀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뭐랄까요, 불안감들이 좀 과장돼서 증폭된 느낌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이제 정근대적 현상 속에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뭐 일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감이 충분히 있고, 또 최근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뉴스들이 좀 가감없이 확산되는 측면들은 좀 안타깝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가짜 뉴스나 아니면 허위 조작 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 물론 음모론의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바로잡아주는 게 기존 언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이 제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이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빠르게 보도하는 것은 뭐 일종의 사회적 특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하게 이제 뭐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그런 혐오를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의 문화, 식습관에 대한 보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병명이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왜 우한폐렴이라는 표현을 이제 포기했느냐, 우리 정부가 좀 저자세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마치 객관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들의 이러한 보도 자체가 약간 일종의 그런 음모론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수자, 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런 보도들이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럴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조금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들을 좀 전달을 하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맞는 보도 태도가 아닌가. 그 며칠 동안에 좀 약간 들떠있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중국인 입국 금지는 단순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사이트에 의견이 올라왔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야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한번 걸러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이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일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갖고 와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얼마든지 증론을 벌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스럽고 굉장히 국정을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물론 야당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로 우리가 양국 한중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막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제 겨우 풀리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양국 간의 뭐 경제 관계, 외교 관계를 다시 어렵게 하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도 싶고요. 또 근거도 박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치권들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좀 성명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정치권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 이제 괴담 수준의 얘기들이 떠돌기도 하고, 그럼 과연 이걸 어디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느냐.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표출이 되면 사실 어떤 뭐랄까요, 객관적 진실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는 과학적 팩트들, 그리고 또 뭐 정부뿐만 아니라 WHO 등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뭐랄까요, 공론화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대체적으로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을 보면 근거는 없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많은 시민들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바람직한 자세들이 요구가 되긴 하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좀 중요한 역할들을 좀
책임감 있는 자세들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또 알려드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한중 관계 외교적인 문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좋은 사례도 있었죠. 과거에 그 사스 발병 때문에 그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국을 최초로 방문한 국가원수셨거든요.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았던 그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가 뭐 이미 이제 발표했지만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인도적 지원을 하고 뭐 마스크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이런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 청취자 7315님께서도 중국인들을 혐오한다는 것은 우는에 뺨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논쟁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할 곳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또 이번에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정부만큼 방역 대책에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집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내놓은 어떤 방역 대책을 믿고 국민들이 그것들을 좀 협조하는 자세로 따라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이문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가 된 중국 우한에 있는 유학생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괜찮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저는 계속 기숙사 방에서만 지내고 있어가지고 네.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교민들 중에 감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단톡방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공유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되신 분들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1,100만이라고 들었어요, 인구가. 그 도시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마비돼 있는 거예요.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도시가 폐쇄됐을 때 이제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네, 이제는 차도 우한시 내에서는 이제는 그 통행 금지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또, 네, 또 택시도 이제는 이부제로 운행 중이고 네. 또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서는 이게 완전히 도시가 마비되고 아비규환 막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안에서는 그렇지 않군요. 도시가 제 기능을 하고 있군요. 네,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초반에 좀 대응을 미진하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 그러니까 병원에 병상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외부에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안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확실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 거는 중국 정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중국 정부가 모든 이런 상황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는 중국 정부가 나름의 이제는 해결책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네.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미진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내일 한국에서 전세기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사실은 어제 저녁 9시에 그 네. 탑승자 명단이 나오기로 되었었는데 네. 아직까지 탑승자 명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그 영사관에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적고 네. 일 처리 업무량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30일에 온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네. 또 영사관 측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아직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나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중국 우한 현지 분위기를 전한 유학생의 말을 들으시고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전염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크기의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사망자까지 속출하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공포가 감염증이 가진 위력 그 이상이라면 공포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중국 여성 유튜버가 박쥐탕을 먹는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되면서 박쥐를 먹는 중국의 식습관과 신종 감염증과의 관련성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4년 전 서태평양 팔라위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분별한 음모론의 위험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 야당 대표는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쳐 부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중국 눈치보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WTO 세계보건기구는 인종이나 지역 차별을 우려해 특정 지역 이름을 전염병의 명칭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 가운데 WHO 방침을 전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신종 감염증에 대한 경계, 물론 늦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바이러스로 인류가 곧 망할 거라는 식의 자기 파멸적 예언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김성환의 시사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8672님, 우한 교민 수용을 모두가 반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겪어야 하는 비상사태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며 대처합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우려하시는 목소리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우려의 목소리가 기후에 그치도록 정부도 홍보를 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78님. 민원 업무를 보는데 오늘부터 사무실에 손소독제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했네요. 예방 또 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수선한 분위기에 마무리되어 건강한 2020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